안녕하세요, 머니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퇴사하게 된 계기가 되는 유튜버분을 모셨어요. 되게 부담스럽다. 은행원이셨고 제 영상 중에 필수 통장이나 통장 관련된 얘기들이 좀 잘 됐어요. 그런 얘기를 저보다 더 잘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23년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해가 바뀌면 보통 이런 프로모션도 많이 하고 점검을 한번 해두면 분명히 나중에 투자하시거나 그럴 때도 도움이 되시거든요. 완전 기초적인 것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시라고 아주 잘하시는 분을 데리고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델림의 생활 속 금융 이야기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델림은 퇴사도 하시고 결혼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통장들 쓰시는 게 있나요? 기존에 쓰던 통장들도 물론 습관이 되다 보니까 쓰고 있고 또 소개를 해야 되니까 다양한 상품들을 써보는데 아무래도 많이 쓰게 되는 거는 좀 은행을 잘 안 가게 되잖아요. 맞아요. 은행은 문 밖 나오고 나서는 가고 싶지 않죠. 저도 안 가고 싶어요. 네, 저 은행 안 간 지 1년도 넘은 것 같아요. 진짜 뭐 신권 바꾸거나 은행에 꼭 가서 해야 되는 게 아니면 요즘 웬만하면 다 앱으로 되니까 인터넷 은행, 카카오뱅크라든지 아니면 토스뱅크라든지 페이뱅크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은행들이 기존의 뭐 1금융권보다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나요? 아무래도 지점이 없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게끔 다 세팅이 되어 있어서 좋고 기존 이제 은행권 같은 경우는 앱으로도 많이 전환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또 은행에 가서 처리를 하는 게 조금 더 편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은행에 가야 하는 비율이 높았다면 점차적으로 그 비율을 앱으로 많이 가져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인터넷 은행도 그러니까 분류가 다를 뿐이지 시중은행과 같이 1금융권이기 때문에 뭐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의심을 하는 게 없어서 편안하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점. 뭐 동생한테 토스 같은 거 써봐라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잘 쓰더라고요. 기존 어플보다 조금 더 편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앱 자체가. 좀 직관적으로 되어 있고 금융사 앱은 좀 되게 복잡하다라는 느낌을 먼저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인터넷 은행들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사용자 중심의 우리가 접근하기에 쓰기 편한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더 쓰기 편한 것 같고 예를 들어 기존의 은행들은 뭐 페이지를 한 4번, 5번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인터넷 은행들이 두세 번으로 터치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횟수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노력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차이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편해야 하고 우리가 쓰기도 편해야 되는 거 그런 게 맞아서 저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 하실 수 있게 큰 그림 먼저 그리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이 사회초년생 분들이 꽤 계세요. 사회초년생일 때 통장들은 어떤 걸 쓰면 좋을까요? 본인의 월급이 들어오는 월급 통장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카드값 나가는 통장으로 쓰지 마시고 기본적인 통장을 세팅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그 안에 지출이 제일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저축을 먼저 하고 소비를 할지 고민하는 게 1번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축을 먼저 하고 소비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거든요. 머리털 나면서부터 응애 태어나면서부터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게 되는 게 소비인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저축은 따로 내가 마음 먹고 해야지 할 수 있는 게 저축이거든요. 쓰고 남는 돈을 저축하시는 사회초년생들이 의외로라고 하기보다는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여쭤봤더니 배운 적이 없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저축 먼저 해야 된다 이런 거를. 네. 부모님조차도 그렇게 가르쳐주시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제가 모든 사회초년생들을 본 건 아니지만 그걸 가르쳐주시는 부모님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저축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는 것 같고 우선 여러분들이 적금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건 좋은데 처음부터 너무 큰 금액으로 하면 적금을 끝까지 넣기 힘드니까 맞아요. 우선 소액으로 적금을 한번 6개월짜리라도 요즘 뭐 카카오뱅크 26주 적금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쭉 만기까지 넣는 걸 목표액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그렇게 성공을 하면 이게 돈이 모이는구나 의외로 목돈이 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니까 그때부터 저축 금액을 늘려나가시고 파킹 통장 하루만 돈을 넣어놔도 하루치 이자를 주는 카카오뱅크의 세이프박스라든지 토스뱅크에도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통장을 활용해서 비상금 관리도 해보시는 거 좋고 그렇게 어느 정도 관리가 되기 시작을 하면 본인이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목표. 투자가 먼저가 아니라 목표. 정리를 하면은 월급 통장 가지고 소비를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는 저축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소비를 하고 그 다음에 목표를 한번 세워보자. 네,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적금 한번 성공하는 그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하게 돈 저축률 60% 하세요, 70% 하세요라고 하면 처음 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막연한 맞아요. 될 수가 있어서 적금으로 돈을 모을 수 있다라는 성공 경험 한 번, 그 다음에 목표를 설정해서 저축을
어떻게 해나갈지 체계적으로 잡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돈을 모은 준비가 되었을 때 투자도 안정적으로 조금씩 해나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월급 통장 지출 관리를 잘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적금을 넣어서 성공하는 경험, 그리고 적금을 그다음부터 하나씩 늘려나가는 거, 그리고 그게 된다면 거기에서 소비를 줄여서 아껴가지고 파킹 통장으로 여유자금 만들어보는 거, 목표에 맞춰서 저축이나 예금을 운용을 하는 거. 그러고 나서 저는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순서대로 하시면 통장이 하나씩 늘면서 자동으로 통장 쪼개기가 되겠죠. 이런 걸 통장 쪼개기라고 하죠. 네. 이렇게 체계적으로 생각해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없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가 아니라 거의 없다. 그냥 거의 없어요. 네. 은행에서 있을 때 보면은 진짜 고등학생에서 대학생 넘어가는 그럴 때 부모님이 딱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 배운 분들. 부모님 통장에도 돈이 많아. 그래가지고 배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알려줘야겠다. 그게 교육의 힘이죠. 교육이라고 해서 책을 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체득하게 된 거잖아요. 나도 그렇게 배우고 그걸 보고 자란 자녀들은 부모님과 행동 패턴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육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금융교육.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배우는 사람들은 굉장히 복 받으신 분들. 그런 걸 배운 적이 없다. 지금 보고 계시기 복 받으신 거. 이제 비상금은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내일을 예측할 수 없고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잖아요. 내일 내가 갑자기 오늘 밖에 눈이 와요, 여러분. 맞아요. 12월인 제가 가다가 뭐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져서 다쳐가지고 일을 당분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맞아요. 뭐 살다 보면 어디에서 어떻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저는 항상 비상금을 좀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편이거든요. 비상금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비를 하지 않으면 갑자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목돈이 나갈 수도 있고 투자를 하고 있어서 지금 손실이 나고 있어서 뺄 수가 없는 상황인데 빼앗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비상금을 잘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넉넉하게라고 하면 어느 정도 넉넉하게? 정해진 건 없는데 월 생활비에 뭐 3개월치라든지 6개월치라든지 차표를 항상 가슴에 품고 다닌다 하시면 1년치 정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 3개월 이상은 가지고 있는 게 그 정도 금액으로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소득이 없어도 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 여유가 되시면 6개월로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으시는 것도 좋죠. 비상금을 넉넉하게 가지고 있다. 생활비에 뭐 한 6배 정도 가지고 있다. 이 생각을 하면은 보시는 분들이 이 돈 너무 아깝다. 이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어떻게 굴리면 안 되나. 그럴 때는 추천할 만한 상품 있나요? 요즘 기사에 많이 나오던데 회전식 정기예금이라고 해서 파킹 통장도 이율이 괜찮기는 하지만 당분간은 쓸 일이 없을 것 같고 내가 뭐 내일 넘어질지 10년 뒤에 넘어질지 뭐 알 수 모르니까. 없는 거 이 목돈을 놔두면 이자가 좀 아까운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은 정기예금이기는 한데 우리가 보통 정기예금이라고 하면 1년짜리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3개월, 6개월, 9개월에 만기 해지처럼 해지를 하면 이자를 다 받으실 수 있는 예금 상품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넣어놨다가 3개월 차 갑자기 돈이 필요하면 찾으면 이자 다 받을 수 있고 6개월 차, 뭐 9개월 차에 찾으실 수도 있고 만약에 뭐 7개월 차에 찾는다 그러면 3개월, 6개월치 이자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괜찮고 1년이 되면 그냥 만기를 채우면 다시 또 연장하시면 되고 그래서 꼭 통장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만기를 짧게 나눠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품도 넣어두시면 이자를 다 받으실 수 있으니까. 회전식 정기예금 전 생각도 못했어요. 거의 가입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는 은행에 있을 때 많이 판매를 했었어요. 제가 2008년도에도 은행에 있었거든요. 그때도 은행 이자가 굉장히 올라갈 때였었어요. 7%, 8% 막 이금융권은 더 줄 때가 있었죠. 사람들이 이게 금리가 올라가니까 계속 앞으로 더 오를 거니까 이거를 오랫동안 넣어두기가 좀 애매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그러면 이렇게 회전식 정기예금을 넣으셔가지고 금리 상황 보시고 금리가 올라가면 그때 해지해가지고 높은 걸로 갈아타시라 이렇게 말씀드려서 많이 가입을 하셨었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때랑 또 비슷하니까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좀 약간 주춤하긴 하지만 더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가입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상품이 애매할 때 쓰기 네. 좋은 상품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만기를 다 가져가기는 애매하고 중간에 해지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으면 좋겠다. 1년짜리 해두면 중간 해지하면 만기 이자를 못 받고 중도 해지 이자를 받는데 그게 이율이 엄청 낮단 말이에요. 거의 안 주는 맞아. 수준으로 안 주죠. 네, 그 주기 때문에 그러면 내 돈 넣어놨는 6개월 4시간은 어떻게 보상받아? 그렇게 회전식으로 넣어두시면 이자도 받고 또 상품을
거 갈아탈 수 있으니까 그거를 추천을 많이 드렸었던 것 같아요. 좋네요. 비상금을 처음에 모으는 분들이라면 아예 지금 빵원이잖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다달이 조금씩 모은다. 아니면 목돈 같은 거 들어왔을 때 이거를 그냥 비상금으로 넣는다. 어떤 게 나을까요? 둘 다 좋아요. 다 모으세요. 그러니까 그 비상금이라는 게 따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저축하는 것과는 별도로 내가 소비를 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또 더 아낄 게 있단 말이에요. 쇼핑금 예를 들어 뭐 30만 원은 책정을 해놨었는데 이달에 쓰고 싶었지만 좀 참아가지고 20만 원 썼다. 10만 원이 남잖아요. 그렇게 남는 금액들을 비상금 통장에 자연스럽게 이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쌓이는 금액만큼 내가 잘했다라는 증거가 되니까 뿌듯하기도 할 거고 세이브한 금액을 비상금 통장으로 넣고 보너스라든지 아니면 부가적인 수익이 생기면 이걸로 아이패드 하나 지를까 이러지 마시고 꼭 필요하다면 물론 사야 되지만 여러분 그게 필요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비상금 통장에 넣어두시면 내가 따로 막 억지로 모으지 않아도 쥐어짜지 않아도 목돈이 들어가면 그 통장만 봐도 배가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3개월, 6개월치를 금방 채울 수 있으니까 훨씬 덜 부담스럽죠. 월급 6개월치를 몽땅 넣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 네, 은행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보너스가 나오는 달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목돈이 되니까 또 좋더라고요. 맞아. 그 돈으로 퇴사한 거니까. 여러분 퇴사할 수 있어요. 비상금 잘 모으면. 08년도 얘기가 궁금해요. 저는 그렇게 오래 은행원 생활을 하시는지 몰랐어요. 그때 08년도에는 어떠셨나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그때는 뭣도 은행 일을 하고 있었죠. 그때는 주식 붐이라기보다는 펀드 붐이 있었고 그때 브릭스라고 해가지고 맞아. 지금 해외 주식이 되게 핫한 것처럼 해외 펀드 투자가 되게 핫했었고 또 중국도 굉장히 핫했었고 국내도 그러니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 한참 펀드를 모두 다 가입하고 있을 시점이었는데 그 이후로 금융위기가 오면서 주가가 쭉 빠지면서 펀드도 당연히 빠지겠죠. 같이 쭉 빠지면서 정기예금 금리가 막 올라갔어요. 그래서 진짜 매주마다 금리가 갱신됐어요. 급한 예금이. 진짜 매주 월요일에 금리를 조회하는 게 일이 없고 얼마나 올랐을까. 그리고 전화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거기 몇 % 줘요 이런 거. 맞아. 이런 거 진짜 많아. 지금도 그렇거든요. 지금도 은행에 그런 문의 전화가 되게 많이 온다 그러는데 금리를 막 서로 비교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다른 데 높게 준다니까 해지해서 막 찾아가시는 분들도 지금이랑 진짜 똑같네요. 네,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소름 돋아요. 그래요? 이게 시간이 지나도 이게 패턴처럼 반복되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 인상 깊었던 건 어르신분들 있잖아요. 네. 60대 이상 분들? 그분들은 7.5% 이렇게 줬었는데 그때 막 2년짜리로 묶으시는 거예요. 은행 금리가 원래 그렇게 높게 주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어머니 이렇게 길게 묶으셔야 하니까 금리 이렇게 오랜만이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그때 이후로 금리가 쭉쭉쭉 빠져서 5% 삽 떨어지기 또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IMF를 겪으시고 과거의 은행 거래 경험으로 봤을 때 이게 굉장히 고금리를 주는 거다라는 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년짜리로 그때 많이 묶으셨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들이 굉장히 현명했었어요. 지금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셔가지고 어떻게 할지 계획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고금리 상품으로 넣고 있죠. 완전 다. 저는 근데 무조건 금리만 보진 않고 저는 시중은행, 인터넷은행 중에서 하려고 하고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이금융권은 제가 거래하던 곳이 아니면 조금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저축은행에서 고금리를 준다고 어느 날 굉장히 고금리로 하셨는데 다들 해지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해지하세요? 어디 몇 % 준대 이러는 거예요. 고금리여서 가져가시는가 보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그 뉴스에서 그 은행을 접하게 되었죠. 파산됐다고? 네, 그 은행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저는 그때 이제 경험을 했죠. 다른 은행에 비해서 너무 고금리를 주는 건 굉장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나는 지금도 저축은행들 고금리를 준다고 하면 우선 은행 공시 자료부터 찾아봐요. 이 은행이 왜 고금리를 줄까 의문해서 그런 은행들을 보면 뭐 연체율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높은 경우도 있고 심지어 50% 정도 문제가 있는 그리고 연체라는 건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되는 게 문제가 생기고 나서 올라가는 지표거든요. 미리 올라가는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은행에서 문제가 생길지 안 생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게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축은행 같은 데 넣을 때 꼭 예금자보 내에서만 하셔라. 금융권 종사자분들? 그런 분들은 아시는 것 같아요. 은행원들이 하는 말은 다 지금 안전하게 너무 고금리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고금리를 주면 대출금리도 올라갈 텐데 과연 그들은 어디에서 이자를 만들어서 나에게 줄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좀 더 합리적인 의심을 하시면 합리적으로 내 돈을 잘 보관할 수 있을 것 같아요.